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진실로 하신 건가요? 수사 구령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신분 아시는 바대로 성심성의껏 오늘 진술을 다 하셨고요. 더욱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도 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직접 답변하신 분이 다시 발언하신 분이 전부 다 발언을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하셨고요.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소환 조사 일정은 어떻게 조율? 그거는 좀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하실 예정?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을 할 겁니다. 예, 이어서 정가 소식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영상으로도 보셨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에 출석을 한 뒤에 한 15시간 정도 후에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특검에 출석하기 전부터 상당히 신경전이 심했었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통과하게 해달라, 1층 현관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출석하는 것부터가 신경전이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특검 측의 입장대로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한 발 좀 물러섰다라고 봐야 될까요?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 쪽에서 체포영장을 신청을 했었죠. 예. 그런데 법원에서 이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근데 그 기각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예. 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쪽 입장만을 고집해서 예. 출석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추게 된다면 그러면 그 특검 쪽에서 요구하는 그 다음에 수순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소송법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체포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예. 그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아무리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네.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특검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서 좀 버티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예, 바로 그렇지 들어갔어요. 않고 바로 이 그 특검의 현관으로 예. 갔습니다. 네. 그것은 뭐 이제 당연히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아쉽고 좀 유감인 부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서 많은 언론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민들께 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그 심경을 말씀을 하시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과거에 본인이 두 차례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할 때도 본인이 그 담당 그 팀장이었고 또 2018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예. 본인이 그 중앙지검장으로서 이 조사의 주체였었어요.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철저하고 그 투명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때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심경을 발표를 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예. 본인은 정작 투명하게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거기에서 나와서 그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바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 또 나올 때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정말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죄송하다라는 생각을 또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걸로 막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특검 말 듣고 겨우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왜 국민 앞에 언론 앞에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그건 전적으로 사실 뭐 좀 아쉬운 대목이 있다고 보지만 윤 전 대통령의 판단에 뭐 달린 거죠. 그걸 뭐 하느냐 뭐 안 하느냐는 이제 당사자의 이제 어떤 입장이 반영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어제 보면서 이제 이 두 사람 조은석 특검이나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특수수사에서 잔뼈가 굵었던 특수통들이거든요. 예, 특수통 대 특수통으로 또 관심을 모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싸움이다. 그리고 일단 명분 쌓기다. 여론전 이 모든 게 저는 함축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수사의 기법 가운데 그 가장 주요 피의자와의 어떤 기싸움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일종의 심리적인 제압을 하거나 심리적인 제압을 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특수수사 상황 그런 전문가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근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지금 피의자 방어권이라든가 이런 게 불리한 상황에서 본인이 말하자면은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겠다고 요구한 것은 공개로 특검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관철됐으면은 오히려 이제 특검에 기가 꺾였다고 볼 테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특검에 나중에 입장을 수용해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서 일종의 말하자면 나도 이제 그 약자로서의 프레임이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부분에서 좀 기싸움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재판 받을 때도 그렇고 포토라인에 많이 서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 특검 수사에서는 이렇게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찰의 수사와도 좀 일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말하자면은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걸 특검이 대행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명분이 이겼잖아요. 출석하기 때문에 나를 체포한다는 건 그건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니까 법원도 그러면 출석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이제 우리가 체포를 하지 않는 거를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1차전에서는 본인이 말하자면 여론전에서는 좀 이겼다고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밀려서 들어가는 듯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포토라인 안 쓰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특검의 요구를 수용해서 들어감으로써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분에서 말하자면 이제 난 모든 걸 특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됐고 그다음에 특검의 야간 조사까지도 다 받은 그렇게 됐으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협조하는 게 되는 거고 이제부터 특검팀이 오히려 이제 공을 넘겨받아서 빠른 시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지금 사실상 100명이 넘는 최대 지금 수사관까지 합하면 최대 규모인데 과연 여기에서 그럼 특검이 어떻게 정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혐의를 입증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싸움에 이제 일단락 됐으니까 이제 이 단락에서는 서로 간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확인 공방이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전초전이 어제 그 출석을 둘러싼 약간의 그 신경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신경전의 1차전은 이제 끝이 났고요. 2차전이 또 있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가량 청사에 있었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 다 조사를 받았던 건 또 아니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관련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경찰이 이제 반박에 나섰고 특검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게 이제 제가 바로잡고 싶은 것인데요. 그 박창환 총경은 1월 15일 날 불법적으로 저희 대통령 공간으로 들어왔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1월 3일 날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특검이 보낸 출석 요구서에는 1월 7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조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지서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출석 요구서를 어떤 걸 조사하시겠다고 보냈는지를 아마 모르시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까지만 해도 조사 잘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조사자를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조사가 중단되는 파행이 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이것도 좀 신경전의 일부라고 봐야 될까요? 뭐 신경전의 일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굉장히 이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요구이고 또 이런 요구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 출신의 어떤 피의자가 나 조사자를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바꿔준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하지.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이제 이 그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체포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예. 이 박창환 총경이라는 분이 예. 그냥 경찰 신분이 아니라 지금 특검팀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들으셨는데 예.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불법적으로 공관에 들어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입니까? 또는 그것이 불법적으로 공관에 들어가는 행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 또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박창환 총경이라는 분이 1차 집행 때에는 아예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차 집행 때 갔을 때에는 당시에 경호처 이 수뇌부들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간 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고발했다고 해서 예. 무조건 이 박창환 총경의 수사를 배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예. 결국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줄 정도로 그렇게 그 어제 상황에서는 좀 그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예. 아마 내일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차례 이런 신경전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특검 안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이 박창환 총경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이 예.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가장 도움이 될 일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조사하고 있던 박창환 총경이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때 참석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거는 불법이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인 나를 조사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러면서 지금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좀 타당한 지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검의 수사, 내란 특검의 수사 규모가 예. 특검 1명, 특검보 6명, 100명의 특별수사관 외에도 예.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42명이고 공수처 검사 2명 파견됐고 경찰 수관 31명이 파견됐어요. 예. 지금 인력으로 놓고만 보면은 150명이 넘어요.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그런데 왜 굳이 박창환 총경이 해야 합니까? 대통령 측에서 이분은 우리를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구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고발이 된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도 하나예요. 특검에서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가 직접 신문, 여기 지금 검사가 파견된 게 50명 넘으니까 예. 검사가 우리를 신문해 달라. 근데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내란 특검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거잖아요. 예. 다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불법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 우리가 여기서 실체적 진실을 꼬박꼬박 검증해서 하자는 건데 그렇다면 꼭 박창환 총경의 수사를 맡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42명의 검사 가운데 한 명이 해도 되고 공수처에서 파견된 검사가 해도 되고 그 피의자 측이 이분은 이해 충돌의 공정성에 결여될 수 있으니까 예. 검사가 우리 아무런 관계없는 검사가 조사도 해달라는 요구를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재판부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조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바꿔달라 하는 것. 그러니까 조사 인력이 20명이라 그러면은 예. 이 요구가 부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대 150명까지 지금 조사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특정인을 갖다가 꼭 집어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리적 기선제압이라든가 예. 어떤 그 특검의 기싸움 형식에서 예. 박창환 총경을 말하자면은 고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공소유지를 통해서 특검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게 목적인데 굳이 조사관 한 명이 이렇게 매달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검사가 해주면 되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네. 경찰에서 잔뼈가 굵은 총경이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공소를 전문으로 하고 기소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가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 특검이 좀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오케이. 그럼 그 수사 잘하는 검사들로 우리가 배치할게요. 150명이 넘습니다. 인력이. 이런 부분들은 전 굳이 소모적인 싸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수사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경찰, 검찰 뭐 둘 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쪽에서 요구하니까 예. 배제하고 제대로 수사 인력인 검사가 우리를 조사도 해달라니까 뭐 그 정도 요구는 저는 특검이 굳이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증이 네. 어제 오전까지는 조사 잘 받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박창원 총령한테 조사 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 조사 받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립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거는 좀 치우쳐 있는 것 좀, 같은데 좀 말하자면 악의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의자에게 좀 불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라면은 조사자를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을 굳이 이렇게 특정인을 요구해서 가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예,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예. 특검이 요구하는 것만 얻어내면 될 텐데 예. 굳이 이런 부분들에 저는 소모적으로 좀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특권 의식부터 좀 버리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석하는 시간, 출석하는 방식, 또 조사자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특권 아닙니까? 특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피의자가,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출석해서 원하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특권의식부터 일단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박창환 총경은 사실을 패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고 예. 이제까지 이런 수사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이 그 오전 1시간 동안 수사를 하는 동안 예. 상당히 그 아픈 깊은 그런 지적들을 한 것이 아닌가. 송곳 질문을 했을 송곳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이미 많은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서 해왔고요. 예. 그 과정들 속에서 대통령의 가담 여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한 사람한테 우리가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단지 명분에 지나지 않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투입되어 있고 가장 사건의 전말을 잘 알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담 정도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을 빼고 하겠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용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뭐 그래서일까요? 사실 이제 조사자를 바꾸면 될 일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조사자를 바꾼 게 아니라 그냥 혐의 내용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그 뭐 내란 혐의라든지 뭐 계엄 해제 의결 방해했던 거라든지 이제 외환죄 혐의에 대해서 묻는 걸로 현안을 바꾸고 대신에 이제 검사가 조사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제 계속 받았던 체포방해 혐의에 관한 수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다시 소환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자를 거부하고 특검은 계속해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밀어버리면 이 수사는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는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그러니까 자기가 검사 시절에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비매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무연수원에서는 사실상 교재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특수통인데다가 이 수사에 대해서 기법이 아주 탁월해서 그걸 이제 교재 정도로 만들었던 분인데 저는 이분이 성동격서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정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성의 이제 동쪽을 우리가 원하는데 서쪽을 공격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교란하고 방향성을 흐트러뜨리는 건데 저는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언론의 이제 그 보도를 종합하면 지금 조은석 특검은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까지 수사하지 않았던 외환죄로 그 타깃을 정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서 뭐 군에 흘러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말하자면 시선을 집중시킨 다음에 외환죄 수사로 훅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그쪽을 타겟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수사는 진행된 만큼 수사 기록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국무회의라든가 이제 외환죄라든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다시 수사 방향을 틀어올고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말하자면 뭐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어떤 대응 수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특검이 말하자면은 정말 그 고도의 수사 기법과 감각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사실 좀 전에 김진욱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 병법에도 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아까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 지배할 때 그걸 해방시켰던 보압 장군이 했던 전술이 적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적이 원하지 않는 그 방법으로 적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싸워라.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는데 예. 지금 보면 이 지금 두 분의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기싸움이 아마 이 병법도 아마 좀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치열한 지금 수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또 내일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이어갈 거라고 하니까요. 좀 내용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이었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입원을 한 지 12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직접 휠체어를 몰고서 이제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멀쩡히 걸어 들어가신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다.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근데 병명 자체는 또 우울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그 휠체어까지 타고 나오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 염두에 둔 뭐 연출까지는 뭐 제가 뭐 그 과하게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 염두에 둔 그런 퇴원 방식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앞으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6가지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번 7월 2일 날인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판식하고 특검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아마도 빠르게 준비되어 있는 그 혐의 내용부터 그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예.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면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수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환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안 나가겠다는 안 얘기 아니거나 그렇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이 적법한 절차인가요? 예. 뭐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병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유를 사유를 달아서 출석을 연기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내재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면 적극적인 협조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특검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또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 지금 상황이라면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네. 김건희 씨가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특검도 법전을 굉장히 열심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김건희 여사는 특검에는 뭐 정정당당하게 뭐 바로 수긍하고 조사 당당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적법한 소환 절차가 아니면 안 갈 수도 있다는 뜻인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금 그 말하자면 대응 방식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적법해야 간다는 얘기는 이제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 지금 이 3개 특검을 놓고 어떤 그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입구는 김건희 여사고 아마 종착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이 특검의 세 기류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입구가 김건희 여사라면은 네. 많은 소환이 있어야 될 텐데 예. 그 많은 사건에 대해서 소환을 다 건건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법한이라는 단어를 다는 거는 좀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자기도 김 여사도 나도 이제 그 어떤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나가겠다니까. 무차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날 불러 세워서 망신주의하는 수사 이런 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만 그러니까 부른다고 다 나오진 않겠다라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봐서 이제 이것이 정말 수사에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들은 지금 김 여사 특검이 있고 최혜병 특검이 사실상 지금 같이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특검이 정말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말 경쟁하듯이 불러댄다면은 김 여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인권이라든가 이거는 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는 달리 예. 나를 망신 주려는 의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마 정당한이라는 이제 단어를 단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에는 내가 적극 응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 특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이제 김 여사 특검은 약간 서로 맞물리는 약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율을 좀 해가면서 특검끼리 그다음에 왜냐하면 피의자는 한 명인데 네. 뭐 이걸 경쟁적으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불러서 포토라인 앞에 세우겠다는 게 의도가 아니라면은 예. 저는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지 이거 어떻게 특검 수사 피해가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부르면은 다 적법하게 무슨 상황 만들어서 부르겠지 그냥 뭐 무작위적으로 부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도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조만간 소환이 돼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아주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그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지금 다양한 그런 게 기재부 대책이라던가 의견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적어도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보고가 있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오전에 회의라던가에서도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파격적인 대출 규제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6억 원 이상의 주담대를 이제 금지하겠다. 뭐 LTV 줄이고 한도도 줄이고 만기도 줄이겠다. 정말 고강도 규제책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단번에 이 불을 빨리 꺼야 된다라는 인식이 반영돼서였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의 몇몇 지역에 이 부동산 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엄청 뜨겁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긴급한 소화기를 그 투입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판단을 한 것 같고 저는 뭐 1차적인 금융당국의 이 규제 대출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발표한 건 아닌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국정기획이 하고 당의 정책이 하고 또 앞으로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한 이후에 근본적인 대책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전에 1차적으로 긴급하게 이제 그 금융 제재 쪽으로 금융 당국에서의 그 대책이 나온 것인데 이런 대책들만 가지고 이 지금의 불장을 과연 끌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동안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가수요를 만들어낸 것이고 진짜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혜택이 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종합대책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필요는 있고 다만 지금 임시적으로지만 당장의 이 활황 불장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소화기는 잘 일단은 뭐 투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한 불은 껐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고 상당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서민들은 집 사기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현금 부자들만 좀 유리해지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전 부동산 대책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철학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향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그건 기대 심리고 예. 일종의 선험적인 약간 경험의 축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장의 심리로 반영이 되면은 근데 그걸 이게 공급 확대로 꺼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걸 규제로 끌 것인가? 네.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에서는 우리 공급 안 한다. 공급 없다. 국토부 당신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유세 기간에 나는 뭐 규제로 부동산을 잡진 않겠다라는 세금을 안 때리겠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초강력 지금 금융규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은 이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지금 우리 지금 그 지원금을 풀잖아요. 국민 지원금. 이게 물론 쿠폰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려서 조 단위가 되면요. 이게 결국 인플레 수요를 자극해요. 그러면 그렇게 풀린 돈과 심리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 종착진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뭐 몇십만 원 받는 걸로 또 아니 그게 이제 인플레 심리가 되면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시중에 돈이 풀린 것들이 그쪽으로 종착지 우리가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튀어나오는 이런 뭐 풍선 효과 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 정부의 국토 철학과 부동산 철학은 이렇습니다라고 딱 방향성을 명시해줘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기재부가 내놓은 데에 대해서도 우린 관여한 바 없고 그건 부처가 알아서 한 거고 국정기획에는 국토부 보고 당신들 공급 확대 쪽으로 섣불리 가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장인데 이 불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라? 저는 그래서 단시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를 수 있어도 결국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 부자들이 또 투기 수요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급할수록 우리가 바늘을 허리에 껴서 못 쓰잖아요. 바늘을 코에 껴서 딱 바느질 해야지.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하는 약간의 그 뭐랄까 호흡 조절이 좀 필요한데 급하다고 덥석덥석 대책을 이렇게 즉자적으로 내놓는 거 이건 저는 좀 지양해야 될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성이 뭔지 좀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또 약간 논란이 생기니까 지금 소통 중이다라고 해서 약간 좀 혼선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큰 혼선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을 보면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대변인이 팔방미인 만능 소통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특히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겠죠. 대변인이 알고 있는 내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무슨 뭐 부처의 책임을 떠넘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4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그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왜 그랬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했던 3기 신도시도 지금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로만 4기 신도시를 한다, 그냥 무조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만 가지고 과연 이 부동산에 과열된 양상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 특히 방향성을 정확하게 설정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건 좀 이제 출범한 지 3주밖에 안 된 정부에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뭘 내놓고 있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저희가 이제 인수위가 있었다면 아마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하면서 바로 정부가 출범하면 제일 좋았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같이 병행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급한 불도 꺼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도 지금 계속해서 수립해 나가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혼선 같은 것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물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뭐 팔방미인은 아니니까 모든 산을 다 꿰뚫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 잘못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얘기 자체가 언뜻 들리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지 대통령실 입장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들렸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내놓는 발표와 정부 대통령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 건가라고 또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면 안 되겠죠. 예. 뭐 금융위는 이재명 정부 예. 기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각 부처와 현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이제 나온 것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지금 대변인이 했던 표현들을 너무 단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주시지만 네. 지금 이제 어떤 브리핑 시스템의 구조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이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어떤 약간의 단정적인 표현들이 혼선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저희 국정기획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듣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회로 한번 가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제 여야의 협치를 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죠. 상임위원회 배부 문제로 여야가 다시 이제 쪼개진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다는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의장임을 오늘도 입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단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임을 저는 김인수 후보자는 국민들께서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만약에 김민석 총리 임명 동의안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의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의장 예,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에서는 원하던 법사위라든지 예결위라든지 상임위를 가져오지 못하게 됐는데 또 그렇다고 딱히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고 야당이 손을 벌리고 그다음에 정치적 공간도 허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예산도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겠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라. 증액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정말 얘기한 지 바로 하루 만에 그다음에 모든 거를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 대통령은 여론 관리를 위해서 좋은 역할, 일종의 굿캅 역할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야당이고 할 일도 많고 시간도 별로 없어. 우리 할 일 할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그 통합과 협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야당도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그게 통합이 협치지 말로만 하는 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정법사위가 어려웠으면 예결위원장 정도는 한 번쯤은 주는 것도 필요했을 텐데 4대 위원장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우리 의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뜻대로 가고 대통령의 통합과 협치는 어찌 보면 레토릭, 수사에 가까운 저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야당이 협치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밥도 먹고 그다음에 국회 시정연설 나와서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뭐 손을 내밀고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도 결국에 의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협치고 통합입니까? 결국 야당을 고립화시켜서 결국에는 쪼그라들게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어떤 통합과 협치, 탕평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게 공허한 울림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 귀에 그게 제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렇게 그냥 말로만 협치 그리고 시간도 별로 협상도 안 해요. 원내대표단 협상한다고 하루 만에 바로 강행 처리하고 그다음에 의장 또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정치의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아쉽다를 넘어서 이게 혹시 이중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갖게 돼요. 예, 대통령은 대통령의 그냥 말뿐이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마이웨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때 야당 몫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행 처리인가 단독 처리인가? 단독 처리는 단독 처리도 아닙니다. 저희들 국민의힘만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셨지 다른 야당 의원님들 본회의장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이란 말도 안 맞고 강행이란 말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할 당시에 민주당 몫으로 배정받았던 것, 지금 저희가 이번에 4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중에 전반기에 국민의힘 몫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몫의 그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의 의원들로 다시 채운 것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강행 처리가 될 수 있죠? 법사위원장 야당한테 줘야 된다. 저희가 야당의 몫으로 받아온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전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 원 협상을 다시 하자, 전체 17개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다시 하자고 주장을 하셔야지 어떻게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 협치를 말씀하시는데 협치가 여당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협치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당이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 정부 구성에 대해서 또는 이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도 전 중요한 협치의 그 기능이라고 보는데 마치 여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야당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협치의 정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협치라는 것은 양쪽에서 똑같이 서로를 배려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협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특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국회의 견제 기능을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견제 기능입니까? 아니면 발목 잡기용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발목 잡기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하다 말씀드린 것이고 그 예결위원장에 대해서도 달라고 그 말씀 정확하게 하신 적 없잖아요. 오히려 당일날 본회의 당일날 엊그저께 그 본회의 당일날 예결위 그 구성에 대해서 우리 동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실 생각도 사실 없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처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저는 그 말씀에 좀 동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독도 아니고 강행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의석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만약에 가져가고 지금 대통령 현 정권도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이러면은 이제 야당이 견제할 수단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야당이 그래서 더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잘해요? 야당이 반성하고 쇄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여론을 야당이 주도해 나갈 수 있다면 저희가 아무리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 지지율을 나오는 걸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당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럼 국민들께서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정에 발목 잡기 하는 모습, 그런 모습 가지고 과연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엄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아직까지도 절연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거대한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좀 답답한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대변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낮으니까 우리가 좀 막게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얼핏 듣는데 여론의 힘을 얻어야 된다. 말씀 맞아요. 말씀 맞는데 자 이렇게 제가 그럼 관행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국회 관행이라는 게 지난번 원구성 협상에서도 민주당이 얘기했어요. 원래 어떻게 되냐면은 1당은 국회의장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집권당이 여당이든 아까 1당이든 2당 집권당이 운영위원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을 감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는 집권당 그 프레이밍 뭐랄까 이득이 없이 바로 운영위원장도 박찬대 원내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2년 단위 맞아요. 원래 2년 단위로 원 구성하죠. 그런데 대통령의 파면을 하는 조기 선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2년 단위 관행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구조가 다 바뀌었으니까 최소한 그러면 집권당 운영위원장 당신들 가져가고 2당 법사위원장 하나 야당 준다. 이거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도 그건 얘기되는데 민주당 얘기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2년을 한 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은 필리버스터 하나입니다. 그것도 필리버스터도 48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시기 바뀌면은 바로 또 그냥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장외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 여론에 얹혀서 가야 되는 방법밖에 사실 없어서 국민의힘이 자생적으로 여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이제 국민의힘 몫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야당의 손발을 전부 무력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민들이 나중에 지지율로는 또 환원이 되겠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의회의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건 이게 과연 민주주의 상권 분립의 원칙에 맞는가 이런 또 의구심이 제기되는 거죠.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도 이르면 내일 정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사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앞서서 단독도 아니고 강행도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국민의힘에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서 그래서 생긴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출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까지가 인사청문 기한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인사청문 요청서가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출범 자체를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 발목 잡겠다고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실 필요가 있고 이번만큼은 적극적인 협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근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이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보면은 국민 눈높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소명된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저는 강행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만큼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간극을 보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 거는 기대와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을 잘했다라고 보는 간극이 커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 있는데 그 첫 시금석이 김민석 후보자 지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